청소부로 위장해서 예비 며느리의 인성을 보기로 한 재벌 시어머니가 교만하고 사실은 인성이 좋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물벼락을 맞게 되고 이후 그녀에게 인생의 참교육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독한 곰팡내와 옆집의 부부싸움 소리가 벽지를 타고 넘어오는 서울의 변두리 잿빛 다세대 주택 403호. 윤다혜는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인 낡은 스마트폰 액정 속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가 오늘 밤 먹잇감으로 점찍은 남자 태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선우혁의 사진 위로 다혜의 손가락이 덧없이 미끄러졌다. 사진 속 선우혁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재벌가의 다른 자제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지만 그보다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남자. 그의 미소에는 그늘 한 점 없어 보였다. 바로 그 순수함이 윤다혜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지점이었다. 저 순백의 도화지 위에 자신의 색을 맘껏 칠하고 종국에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 멍청하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도 모르고. 다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선우혁의 순수함은 경멸의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사냥감의 조건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졸업한 대학, 즐겨 듣는 클래식, 좋아하는 와인과 그림, 심지어 그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의 성격까지. 지난 반년간 윤다혜의 삶은 오직 선우혁이라는 목표를 향한 정교한 분석과 학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들이 마치 전장의 작전 지도처럼 어지러웠다. 선우혁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선호. 비극적 서사에 대한 동정심 유발 가능성. 클로드 모네의 그림 앞에서 평균 3분 이상 머무름. 인상주의 빛의 화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동경심. 그가 후원하는 보육원 햇살 아이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방문. 이 모든 것은 윤다혜가 완벽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설계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의 가난한 집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 도망치듯 상경한 20살의 자신. 이 모든 것을 겹겹이 칠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서빙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교양을 위한 미술사 강의, 상류층 말투를 흉내내기 위한 스피치 학원, 와인 소믈리에 기초 과정까지. 심지어 갤러리에서 도슨트로 잠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들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와 운명처럼 마주치는 것. 다혜는 그가 매달 방문하는 보육원 근처, 그가 즐겨 찾는다는 한적한 북카페에 자신의 존재를 미끼처럼 던져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윤다혜는 없었다. 차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과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수십 번을 연습한 우아하고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미소. 그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명망 있는 미술 큐레이터 한서아였다. 기다려, 선우혁. 내가 꿈꾸던 운명의 여자가 바로 나야. 그녀의 눈빛은 사냥 직전의 암표범처럼 서늘하고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아니, 그녀 자신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낡은 방의 문을 닫고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방 한구석에 쌓인 독촉장들이 바람에 위태롭게 나부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 다혜는 작전 지도에 표시된 북카페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선우혁이 좋아한다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펼쳐져 있었다. 물론 그녀는 책의 내용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카페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1시간, 2시간 초조함이 그녀의 완벽한 표정을 조금씩 좀먹기 시작할 때쯤 딸랑을 하는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왔다. 선우혁은 사진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다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설렘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드디어 함정 근처로 다가왔을 때의 흥분, 그 짜릿한 전율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은 그를 향한 레이더처럼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선우혁은 커피를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 책에 몰입한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혼자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유독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혜는 연습한 대로 손을 살짝 헛디디며 책상 위에 커피잔을 쳤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하얀 원피스와 손등 위로 쏟아졌다. 아! 짧은 비명. 하지만 고통보다는 놀람에 가까운 계산된 소리였다. 선우혁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뜨거우실 텐데. 그는 다급하게 냅킨을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다혜는 고개를 들었다. 살짝 붉어진 눈시울, 고통을 애써 참는 듯한 창백한 얼굴. 선우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괜찮아요. 제가 부주의해서. 목소리마저 가냘프고 청초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선우혁은 완전히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이것이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윤다혜의 거대한 연극, 그 화려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우연한 사고는 윤다혜의 계획대로 완벽한 인연의 시작이 되어주었다. 선우혁은 그녀의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기어이 자신의 차로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다혜는 자신이 한서아라는 이름의 미술 큐레이터이며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자연스럽게 흘렸다. 선우혁은 그녀의 기품 있는 말투와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 물론 전부 암기한 것이었지만의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서아 씨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보통 저를 만나면 다들 제 배경에 대해 먼저 궁금해하는데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선우혁이 넌지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솔한 감탄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다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옅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혁 씨가 태아그룹의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저 그림 앞에서 소년처럼 눈을 빛내던 혁 씨,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따뜻해지던 그 표정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것은 선우혁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배경이 아닌 인간 선우혁을 봐줄 사람을 갈망해왔다. 그리고 한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나 명성에 전혀 관심 없는 척 행동했다. 값비싼 선물을 하면 제게는 너무 과분해요라며 부담스러워했고 화려한 파티보다는 조용한 미술관 데이트를 선호했다. 그녀는 선우혁이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다혜는 매일 밤 다음 데이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대사를 외우며 자신을 한서아로 조련했다. 선우혁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작가를 밤새 공부해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대화 주제로 꺼냈고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우연히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을 감싸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선우혁이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지독하고도 완벽한 모노드라마였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 법. 다혜의 위태로운 연극에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은 찾아왔다. 한 번은 선우혁이 즉흥적으로 그녀가 일했다는 파리의 한 갤러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온 적이 있었다. 다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미리 외워두었던 갤러리의 구조와 주변 거리 풍경을 마치 어제 다녀온 것처럼 능숙하게 묘사하며 위기를 넘겼다. 언젠가 혁 씨와 함께 그 거리를 다시 걷고 싶네요. 석양이 질 무렵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녀의 아련한 표정에 선우혁은 잠시의 의심마저 거두고 그녀와의 파리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다. 다혜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다.
한편 태아그룹의 안주인이자 선우역의 어머니인 왕지혜 회장은 아들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왕지혜,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해 남편과 함께 태아그룹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강철 같은 의지를 숨긴 그녀는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요즘 혁이 얼굴이 참 좋아졌구나. 만나는 아가씨라도 있는 게냐? 주말 저녁 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왕지희는 무심한 듯 물었다. 선우혁은 기다렸다는 듯 상기된 얼굴로 한서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지혜로운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보석 같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왕지희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아들의 말처럼 완벽하게 순수하고 욕심 없는 사람은 동화 속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나 자신의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라면 더더욱. 한서아 큐레이터라. 왕지희는 비서를 통해 한서아라는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조용히 지시했다. 하지만 윤다혜의 위장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그녀는 돈을 주고 유령 회사를 통해 큐레이터 경력을 위조했고 SNS 계정까지 만들어 몇 년 전부터 파리에서 예술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꾸며놓았다. 왕지희의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서는 선우혁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흠잡을 데 없는 프로필. 하지만 왕지희의 오랜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하다고. 진짜 보석은 군데군데 흠집이 있기 마련이며 저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진 것은 필시 인공의 손길이 닿은 유리구슬일 확률이 높았다. 시간은 흘러 선우혁은 한서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난 지 반년이 되던 어느 날 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서아야, 아니 다혜야. 나와 결혼해주겠어? 순간 다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 아니지. 그는 한서아에게 청혼한 것이다. 다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지긋지긋한 403호의 곰팡내 나는 삶은 이제 끝이었다. 반지를 받아든 다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감격의 떨림인 동시에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자의 불안감이기도 했다. 선우혁의 어머니 태아그룹의 여제 왕지혜 회장과의 만남. 그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이 모든 연극은 비로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분명 서아 씨를 좋아하실 거야. 선우혁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혜는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다음 작전을 위한 냉철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왕지희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그 벽을 부숴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성을 세울 것인가? 그녀의 탐욕은 이제 한 남자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대한 제국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선우혁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그날 밤 윤다혜는 자신의 403호 옥탑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선우혁이 마련해준 최고급 오피스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곳에서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다혜는 몇 번이고 반지에 입을 맞추며 황홀경에 빠졌다. 봤지? 윤다혜. 내가 해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터였다. 명품 옷, 고급 자동차, 사람들의 선망 어린 시선. 무엇보다도 자신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던 세상에 대한 완벽한 복수. 하지만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기에는 아직 일렀다. 최종 보스, 왕지의 회장과의 상견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지의 태아의 여왕벌. 다혜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왕지희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온화한 미소 속에 감춰진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사진을 뚫고 나오는 듯 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녀를 속일 수 없을 터였다. 오히려 한서아의 완벽한 가면이 그녀에게는 의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다혜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완벽한 순수함 대신 당당하고 기품 있는 야심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왕지혜 같은 인물은 어설픈 착함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욕망을 가진 자를 더 높이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계산에서였다. 어차피 태아의 며느리가 될 몸. 처음부터 얕보여선 안 돼. 다혜는 상견례 장소부터 직접 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국내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프렌치 레스토랑 라시엘 가든이었다. 음식값은 물론 분위기와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인 곳. 그곳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예약하며 다혜는 왕지희에게 자신의 급을 보여주겠다는 야심을 불태웠다. 의상 역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 드레스로 골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는 자신이 태아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 한편 아들로부터 며느리감을 정식으로 소개받겠다는 연락을 받은 왕지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한서아에 대한 2차, 3차 보고서에도 특별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이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야. 왕지희는 직감했다. 아들이 가져온 보석은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교하게 커팅된 큐빅 지르코니아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순진한 아들의 반발만 살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직접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 김 비서, 내일 상견례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 라시엘 가든입니다. 한서아 씨가 직접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주 야무진 아가씨로군. 왕지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왕은 기꺼이 허름한 누더기를 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다. 내일 쓸만한 옷 좀 준비해다오. 아주 낡고 볼품 없을수록 좋다. 상견례 당일. 윤다혜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어제 막 도착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신 상류층 여성이었다.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이 모습으로 왕지희를 만난다면 그 철옹성 같던 여인도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라시엘 가든에 도착한 다혜는 입구에서부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발렛 파킹 직원에게는 키를 신경질적으로 던져주었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지배인에게는 예약자 한서아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세요. 라며 쏘아붙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기라도 한 듯 행동했다. 그녀가 안내받은 가장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복도. 한쪽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발이 희끗희끗하고 깊게 팬 주름에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다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비켜요. 길 막지 말고. 차가운 그녀의 말에 청소부는 움찔하며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다. 다혜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청소부의 얼굴에 스친 서늘한 빛을 그녀는 미처 보지 못했다. 그 초라한 청소부가 바로 오늘 그녀가 만나야 할 태아그룹의 여제, 왕지희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왕지희는 다혜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시작부터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다혜가 들어간 룸 근처를 맴돌며 룸 안의 상황을 엿듣기 시작했다. 잠시 후 룸 안에서는 다혜가 레스토랑 직원을 상대로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지금 물이라고 가져온 건가요? 물 온도가 이게 뭐예요? 다시 가져와요. 왕지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저 껍데기 아래 감춰진 본성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추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가면을 아들의 눈앞에서 직접 벗겨내는 일뿐이었다. 왕지희는 청소 카트에서 물통을 들고 조용히 룸의 문고리를 잡았다. 곧 펼쳐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윤다혜가 예약한 프라이빗 룸 로즈 가든은 라시엘 가든에서도 가장 격조 높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진품인지 의심스러운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티끌 하나 없이 관리된 은식기들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다혜는 푹신한 벨벳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이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여왕이라도 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다. 나쁘지 않아. 왕지에 그 여자가 오더라도 꿀릴 건 없겠어. 그녀는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초라한 청소부를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저런 하찮은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서민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격리된 성체 안의 삶을 살고 싶었다. 선우혁과의 결혼은 그 성체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때였다. 룸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혜가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한 분위기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훈련된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시끄러워. 나직하게 흘러나온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짜증이 서려 있었다. 곧 왕지의 회장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저런 천박한 소음이라니. 그녀는 테이블 위에 호출벨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잠시 후 매니저가 공손한 표정으로 룸 안으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한서아님? 다혜는 턱짓으로 룸 밖을 가리켰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불평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더 고상하고 권위적으로 보일 것이라 판단했다. 매니저님, 라시엘 가든은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물론입니다, 고객님. 그런데 어째서 시장 바닥 같은 소음이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걸까요? 제 착각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매니저는 진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옆 룸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계셔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시켜주세요. 전 아주 중요한 분을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다혜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손을 저으며 매니저를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는 매니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었다. 한편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왕지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들의 피앙세라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대하는 태도. 약하고 어린 존재를 향한 배려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 왕지희는 자신의 아들 선우혁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감정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다. 때를 쓰며 울 때도 그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다.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겠다고. 왕지희의 마음속에서 윤다혜라는 존재는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저 교활한 여자는 분명 아들 앞에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자신을 모함할 터였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저 여자의 추악한 본성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다. 매니저가 아이의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동안 왕지희는 자신의 누더기 같은 작업복을 매만졌다. 일부러 더러운 얼룩을 묻히고 머리는 더욱 부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연기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최고의 배우가 되어야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절박한 연극이었다.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매니저에게서 상황을 보고받은 다혜는 흡족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다. 이제 곧 선우혁과 왕지희가 함께 도착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점검했다. 자애롭고 이해심 많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표정. 그때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까의 그 초라한 청소부가 들어왔다. 그녀는 구석에 떨어진 냅킨을 줍기 위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다혜는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요? 나가요, 당장.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고 나가겠습니다. 왕지인은 일부러 더 비굴하고 나약한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연기가 치밀해질수록 윤다혜의 본성은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었다. 다혜는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한 사이 왕지인은 청소 카트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들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여왕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 화려한 가면을 한꺼풀 벗겨낼 참이었다. 룸 안의 공기는 윤다혜의 신경질적인 기운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는 왕지희가 변장한 청소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그 천한 존재에게로 향해 있었다. 감히 신성한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불청객. 그 존재 자체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왕지희는 계산된 실수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있지도 않은 얼룩을 닦는 척하며 다혜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어설프게 다가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윤다혜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발이었다. 아이고. 마침내 왕지희는 다혜의 의자 다리에 발이 걸린 척하며 가볍게 휘청거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 담는 작은 물통이 기울어지며 흙탕물 몇 방울이 다혜의 구두 바로 앞에 떨어졌다. 물이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지저분한 물방울들은 다혜의 눈에 마치 오물처럼 보였다. 다혜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경악에 찬 눈으로 자신의 순백색 구두 앞에 떨어진 흙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 구두는 이번 상견례를 위해 특별히 공수해온 한정판 명품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그녀의 입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우아함을 가장할 여유가 없었다. 왕지희는 기다렸다는 듯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왕지희는 허둥지둥 품속에서 더러운 걸레를 꺼내 구두 앞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다혜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어디다 대고 그 걸레를 들이대는 거야? 다혜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오물을 피하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모멸감으로 인한 것이었다. 감히 저런 미천한 늙은이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려 들다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레스토랑 매니저 당장 불러와. 아니, 사장 나오라 그래. 너 같은 건 오늘부로 당장 잘라버려야 해.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룸 전체를 울렸다. 복도에 있던 직원 몇몇이 놀라 룸 안을 힐끔거렸지만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왕지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개 숙인 얼굴에는 차가운 냉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 더 소리쳐보거라. 더 발악해보거라. 내 가면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구나. 바로 그때였다. 룸 밖에서 들려온 아이의 부모 목소리가 다혜의 귀에 박혔다. 저희 때문에 괜히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시끄럽게 해서. 아이의 부모는 매니저에게 핀잔을 듣고 풀이 죽어있던 청소부가 이번에는 다른 손님에게 큰 실수를 한 것이라 오해하고 미안한 마음에 다혜가 있는 룸 근처로 다가와 중재하려 한 것이었다. 그들의 선의가 윤다혜에게는 최악의 모욕으로 다가왔다.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야. 다혜는 이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어디서 애새끼 울음소리나 내는 주제에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당장 꺼져.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폭언에 아이의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상처가 가득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채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왕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과 귀에 똑똑히 담았다.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담겨 있고
그 말은 약자를 향할 때 가장 진실해지는 법이다. 윤다혜는 지금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저 단단해 보이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터였다. 왕지희는 결심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연출하기로.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냉혹한 여제의 눈빛이었다. 루마는 윤다혜가 내뿜는 살기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복도에서 상처받은 얼굴로 서 있는 아이의 가족, 어쩔 줄 몰라 하는 레스토랑 직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악귀처럼 날뛰는 윤다혜. 이 모든 것을 왕지희는 조용히, 그러나 남김없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혜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폭언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다시 왕지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문제의 원흉, 저 재수 없는 늙은이. 너, 다혜는 손가락으로 왕지희를 경멸적으로 가리켰다. 무릎 꿇어. 당장 내 구두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잔혹한 선언. 왕지희는 잠시 다혜를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연민이 스치는 듯 했다. 저토록 비참하고 가련한 영혼이라니. 하지만 그 연민은 곧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다. 손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꿇는 것은. 왕지희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저항을 하는 척 연기했다. 이 미약한 저항이 윤다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놓을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혜는 코웃음을 쳤다. 뭐? 거역하는 거야 지금?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내깎게 뭔데 나한테 용서를 받고 말고를 정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아까 흙탕물이 튈 뻔했던 그녀의 신분 상승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핸드백 표면을 손으로 훑으며 마치 큰 상처라도 입은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했다.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인 줄 알아?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거야. 내가 평생 청소 일만 해서 벌어도 이 가방 손잡이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왕지희의 가슴에 박혔다. 물론 그 비수는 연기하는 왕지희가 아닌 그녀의 아들 선우혁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고작 이런 물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속물이다. 왕지희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외치고 있었다. 그러니 꿇어. 꿇고 빌면 오늘 일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다혜는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그 순간 왕지희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무의미했다. 저 여자는 구제불능의 괴물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 기대어 놓았던 대걸레를 잡았다. 그리고 대걸레를 빤 물이 담긴 양동이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다혜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 왕지희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자 그녀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원한 얼음물이 담긴 유리 물병을 집어들었다. 선우혁이 오기 전에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두고 싶었다. 마지막 기회야. 꿇어. 손님. 왕지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을 때 다혜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게 어디서 감히.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물병을 그대로 왕지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차가운 얼음물이 왕지희의 얼굴과 머리, 허름한 작업복 상의를 순식간에 적셨다. 물줄기는 생각보다 강했다. 왕지희는 눈을 질끈 감았고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첫 번째 물벼락.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윤다혜라는 인간이 가진 약자에 대한 경멸, 오만함, 그리고 잔인함이 응축된 액체였다. 룸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충격에 빠진 직원들, 겁에 질린 아이의 가족, 그리고 만족감과 정복감에 찬 희열로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는 윤다혜.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이게 바로 내 주제야.
다혜는 텅 빈 물병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추호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버러지 한 마리를 제대로 훈계했다는 생각에 통쾌함마저 느꼈다. 왕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윤다혜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선우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이쪽입니다. 서아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우혁이 자신의 어머니 왕지희와 함께 상견례 장소에 막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아직 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했다. 윤다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표정을 바꾸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결하게 참아냈는지 어필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룸 문 쪽으로 걸어가는 선우혁을 향해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로 외칠 준비를 했다. 혁씨,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제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지옥의 문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선우혁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순간 윤다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연기로 돌파해온 본능적인 배우였다. 뇌가 정지한 그 찰나의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얼굴에서 도끼를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여인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혔고 입술은 가련하게 파르르 떨렸다. 기회야. 오히려 이게 더 큰 기회일 수 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미친 듯이 돌아갔다. 이 모든 상황을 저 미친 청소부의 탓으로 돌리면 된다. 갑자기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물을 뿌린 것이라고. 선우혁의 순진한 마음이라면 눈물로 호소하는 자신을 믿어줄 것이 분명했다. 왕지의 회장이 옆에 있더라도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녀는 선우혁과 왕지희가 룸 안으로 들어서는 그 타이밍에 맞춰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몸을 돌렸다. 그리고 상처받은 목소리로 선우혁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물에 젖어 꼴사나운 모습으로 서 있던 늙은 청소부 왕지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다혜의 귀에만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가여운 것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내 뿌리는 숨길 수가 없구나. 뿌리. 그 한마디가 윤다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지독한 열등감의 근원. 곰팡내 나던 옥탑방,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 지긋지긋했던 가난. 그녀가 한서아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기려 했던 그 모든 것. 그녀의 뿌리. 저 천한 늙은이가 감히 그것을 입에 담았다. 뭐라고? 다혜의 입에서 얼어붙은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눈물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유황불 같은 광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우혁도 왕지의 회장도 자신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건드린 저 존재를 파괴해 버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내가 감히. 다혜는 거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된 크리스탈 얼음물 디캔터에 꽂혔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디캔터를 움켜쥐었다. 묵직한 유리병이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그리고는 왕지희의 머리 위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쏴아. 아까의 물벼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폭우였다. 차디찬 얼음물이 왕지희의 머리부터 어깨, 온몸을 강타했다. 쨍그랑, 쨍그랑. 커다란 얼음 조각들이 왕지희의 몸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소리가 룸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왕지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거센 물줄기에 고개를 숙이고 온몸으로 그 모욕을 받아냈다. 죽어. 죽어버려, 이 더러운 늙은이야. 윤다혜는 텅 빈 디켄터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악을 썼다. 쨍그랑. 크리스탈 디켄터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선우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왕지희와 함께 룸 입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충격을 받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순수하고 천사 같던 한서아가 악귀처럼 변해 늙은 청소부에게 물을 퍼붓는 장면을. 다혜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선우혁, 그리고 그 옆에 선 왕지희 회장. 다혜의 눈이 커졌다. 선우혁의 옆에는 자신이 아는, 언론에서 보던 그 기품 있는 모습의 왕지희 회장이 서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물에 젖은 생쥐꼴로 서 있는 이 늙은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혜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선우혁은 다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늙고 초라한 청소부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혼란에 빠진 윤다혜의 귓전을 후려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뇌 속에서 끝없이 울렸다. 어머니? 그녀의 시선이 경악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선우혁의 안타까운 얼굴. 그리고 선우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드는 늙은 청소부의 얼굴. 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 전 선우혁의 옆에 서 있던 진짜 왕지희보다도 더 서늘하고 위험 있는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진짜 왕지희는 사실 왕지희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이다. 다혜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시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추악하고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인 광대였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제국이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폭우와 함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선우혁의 목소리만이 비수처럼 윤다혜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왕지희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눈으로 다혜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과거 그녀를 향했던 따뜻함이나 사랑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낯선 괴물을 보는 듯한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혁씨, 이건 오해야. 다혜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쏟아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기어가듯 선우혁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이 여자가 먼저 나한테 행패를 부리고 당신 어머니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비굴한 모습은 선우혁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몰랐다고? 만약 이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청소부였다면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다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우혁의 질문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신분과 지위로 판단하고 약자는 짓밟아도 된다고 믿었던 그녀의 비틀린 가치관이 그의 한마디에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때 선우혁의 부축을 받던 왕지희가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 넘겼을 뿐인데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태아그룹을 호령하는 여제의 위엄이 드러났다. 그녀는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서 마른 수건을 건네받아 얼굴을 닦으며 다혜를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룸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내 연기는 아주 훌륭했다, 윤다혜. 아니, 한서아라고 해야 하나?
왕지희는 다혜의 본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혜의 발밑에 떨어진 깨진 디켄터 조각을 구두 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파리에서 유학했다는 그 학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학교였고 내가 일했다는 갤러리의 관장은 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구나. 내가 살던 서울 변두리의 403호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있던데. 그 돈은 이제 어떡할 생각이지? 왕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다혜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다혜는 온몸을 떨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왜 이런 짓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왕지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선우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다혜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석이나 명품 옷에 있는 게 아니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씨에 있는 거다. 넌 내 아들의 재산과 배경은 탐냈을지언정 내 아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넌 태아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왕지희의 말이 끝나자 선우혁이 다혜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반지. 빼. 혁씨 제발 한 번만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혜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선우혁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거칠게 빼냈다. 그녀가 승리의 증표처럼 여기던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 반지가 허무하게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우리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아니, 당신 말대로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거겠지. 내 기만으로 가득 찬 완벽한 연극이었으니까. 선우혁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윤다혜는 이제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왕지희가 손짓하자 레스토랑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다혜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다혜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물기로 얼룩져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꼴사나운 모습으로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그 공간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아까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아이의 가족과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무감정한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곧 사라질 한순간의 해프닝에 불과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내던져진 윤다혜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무너진 제국을 비웃는 듯 아득하게만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훔치려 했던 왕관도 사랑도 그리고 그녀 자신마저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윤다혜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잿더미만이 남았다. 그녀는 쫓겨난 그날 밤 어떻게 자신의 403호 옥탑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문을 열자 그녀를 반긴 것은 여전한 곰팡내와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곧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지옥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현실이 되어 다시 목을 조여왔다. 라시엘 가든의 화려한 조명, 최고급 샴페인의 맛, 선우혁의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며칠을 보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분노, 후회, 절망, 그리고 자기 연민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를 늪처럼 빨아들였다. 왜 나야? 그녀는 공허한 방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에 대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뿌리가 이제는 그녀를 올가매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진 것이 없었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가 가졌던 것은 오직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뿐이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집주인의 거친 욕설과 함께 그녀는 그 마지막 남은 옥탑방에서마저 쫓겨나 거리로 나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가방들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윤다혜의 끝없는 야망은 결국 그녀를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되돌려 놓았다. 한편 선우역은 깊은 상실감과 자기 혐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괴물이었다는 사실보다 그런 괴물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왕지인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힐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옆에 앉아 그가 가장 좋아하던 따뜻한 차를 내밀 뿐이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들아. 왕지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이 때로는 그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한단다. 너는 진심을 원했고 그 여자는 너의 그 진심을 이용했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으면 된 것이다. 왕지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단다. 너는 이제 그 눈을 가지게 된 거야.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긴 했지만 어머니의 위로에 선우역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 햇살 아이들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소박한 순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진심을 되찾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보육원에 도착한 선우역은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감췄다. 값비싼 수트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태아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혁이 삼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고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잊고 순수한 기쁨을 되찾아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서은솔을 만났다. 서은솔은 그 보육원 근처 초등학교의 교사였고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러 오는 봉사자였다. 그녀는 윤다혜처럼 화려하거나 세련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근깨가 조금 있었고 옷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다 묻은 분필 자국이나 풀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아주 평범했다. 선우혁이 한 아이의 찢어진 책을 테이프로 붙여주고 있을 때 서은솔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렇게 붙이면 금방 또 찢어져요. 이리 줘보세요. 제가 더 튼튼하게 고쳐줄게요.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책의 낱장들을 맞추고 특수 테이프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책을 수리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짧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아이들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아, 저는 서은솔이에요. 근처 학교 교사인데 주말마다 와요. 그런데 아저씨는 처음 뵙네요. 그녀는 선우역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태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씨 좋은 한 사람으로 그를 대할 뿐이었다. 선우역은 그 꾸밈 없는 호칭과 태도에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서로의 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말썽꾸러기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 수줍음이 많아 발표를 못하는 아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뻐하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대화에는 와인이나 미술, 클래식 같은 고상한 주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진솔한 애정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선우역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거짓된 교양과 꾸며낸 우아함이 아닌 삶의 소박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윤다혜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그의 마음의 잿더미 위에서
서은솔이라는 작고 따뜻한 씨앗 하나가 조심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윤다혜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일으켰던 소동은 상류층의 가십거리로 잠시 소비되었을 뿐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지만 세상은 그녀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다. 그녀는 지금 한낮에도 어두컴컴한 지하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독한 세제의 부르튼 손, 음식물 쓰레기의 역한 냄새,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된 노동. 이곳이 그녀가 추락한 현실의 종착지였다. 그녀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긴 채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밤이면 쪽방촌의 좁고 차가운 방에 누워 지나간 날들의 환영에 시달렸다. 선우혁의 다정한 미소, 눈부시게 빛나던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왕지희의 얼굴 위로 쏟아붓던 차가운 물줄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늦은 오후 잠시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온 그녀는 우연히 길 건너편 공원에서 다정한 연인을 보게 되었다. 남자는 무릎을 굽혀 여자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고 여자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다혜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남자 선우혁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범하고 수수한 인상의 여자였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 주위에는 값비싼 명품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윤다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패배는 왕지희에게 정체가 발각된 그날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저 진실한 행복의 가치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어두운 지하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선우혁과 서은솔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다. 선우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은솔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들이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그들의 순수한 관계에 불순물이 될까 두려웠다. 은솔 씨. 선우혁은 결심한 듯 그녀를 불렀다.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은솔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뭔데요, 혁이 아저씨?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선우혁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쉰 후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선우혁이며 태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을 돈만 보고 접근했던 윤다혜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은솔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우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선우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역시 충격을 받은 것일까? 실망한 것일까? 침묵 끝에 은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태아그룹이라는 데가 우리 반 민준이네 아버지가 다니는 그 회사 맞아요? 네. 선우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은솔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민준이 아버님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힘드시다고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혁이 씨가 아니 선우혁 씨가 회장님 아들이면 민준이 아버님 안 잘리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선우혁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엄청난 부와 배경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미래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 반 학생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뿐이었다. 그 순간 선우혁은 확신했다. 이 여자다.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여자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솔 씨, 당신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선우혁은 은솔을 자신의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했다. 은솔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저택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그녀를 긴장하게 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 왕지의 회장 때문이었다. 그녀는 선우혁에게서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었고 왕지희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날카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왕지희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왕지희는 차가운 여제가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은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서 오게, 은솔 양. 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왕지희는 은솔을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옷이나 들고 온 가방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은솔의 맑고 선한 눈빛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식사 시간, 왕지희는 은솔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 물었다. 은솔은 긴장이 풀리자 신이 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왕지희는 윤다혜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한 온기를 발견했다. 식사가 끝난 후 왕지희는 은솔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한쪽 벽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왕지희는 그중 가장 아끼는 작은 그림 앞으로 은솔을 데려갔다. 그것은 유명 화가의 그림이 아닌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엄마의 얼굴 그림이었다. 이건 혁이가 7살 때 그린 내 얼굴이라네. 세상 어떤 명화보다도 나에겐 소중한 보물이지. 왕지희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태아그룹이라는 왕관의 무게만을 보지만 정작 그 왕관을 지탱하는 것은 이런 소박한 진심이란 걸 잘 모르지. 은솔 양은 그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같구먼. 왕지희는 은솔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내 아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것은 허락이었다. 시험도 관문도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영. 은솔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1년 후 봄. 선우혁과 서은솔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보육원의 작은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태아그룹의 임직원들이나 정재계 명사들이 아니었다.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서은솔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대신 은솔은 아이들이 손수 만들어준 들꽃 화관을 쓰고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선우혁은 값비싼 턱시도 대신 깔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음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축복, 그리고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흔들림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왕지희는 하객들 뒷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게 된 것이었다. 선우혁은 은솔의 손을 잡고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작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사랑해, 은솔아. 나도 사랑해요, 혁이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행복은 거짓으로 꾸며낸 신기루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씨앗이 마침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순간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들의 사랑을 통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